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911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23일 만에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떨어졌고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요양병원에서의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포함해서 사망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또 중요한 게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야 위중증 환자도 줄고 이 사망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이었던 새해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며 이틀 연속 확진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911명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줄어 확산세가 그래도 잡히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왔지만 아슬아슬한 저지 국면에 계속 진입해 있거나 혹은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고 있으면서 안정세에 접어들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전까지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병원 14곳에서만 99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자가 300명 넘게 늘어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명률도 1.52%로 지금까지 중 가장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 3주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일 1,000명 이상 확진된 12월 마지막 주의 여파가 곧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도 결국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용자 12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아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들 중에서도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12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용자 1,122명을 대상으로 한 5차 전수검사 결과입니다. 강원 북부교도소에서도 수용자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구치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됐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용자가 1,040명이고 직원이 22명입니다. 동부구치소 관련자의 지인 및 가족 감염까지 더하면 1,083명입니다. 동부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2,400여 명 중 40%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단일 집단 발생 규모로는 대구 신천지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를 발표했지만 세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비확진자들을 가능한 빨리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동부구치소는 기존에 음성이 나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일 다시 전수검사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통째로 격리됐던 요양병원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 갇혀있던 환자의 가족은 병원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까지 감염시키는 지옥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방역당국이 그동안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통째로 격리하지 않고 두 집단 중에 한쪽은 무조건 병원 밖으로 빼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안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을 오갔다라고 진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고 저희 취재팀에 털어놓은 요양병원 한 보호자의 호소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된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에서 나온 사망자만 지금까지 46명. 구로 미소들 요양병원 환자 4명은 외부로 나갈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병상이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턴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확진자든 비확진자든 한 집단은 외부로 병원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현장 대응팀을 보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감염 초기 의료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정부는 우선 하루 확진자만 60명을 넘은 광주 효정 요양병원에 의료 지원팀을 보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5명 이상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반면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은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전국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을 받고 동반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종교 활동도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다만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정원의 3분의 1까지만 받고 밤 9시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 시설은 기존처럼 운영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정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라면 운영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자 숫자가 너무 과장됐다고 주장하자 전문가들은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일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차이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발병자, 사망자 수를 고의로 매우 부정확하고 적게 보고하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터무니없는 측정 방법으로 그 숫자를 매우 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2,045만 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35만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도 이 미국 내 피해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을 했었죠. 연말 연초에 하루당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극심해지자 같은 주장을 다시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곧바로 반박을 했죠. 네, 방송 인터뷰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ll, the deaths are real deaths. Many areas of the country, the hospital beds are stretched. People are running out of beds, running out of trained personnel who are exhausted right now. That's real. That's not fake. 지금 확진자가 늘어서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됐는데 피해 규모가 과장됐다는 주장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을 맡고 있는 제롬 애덤스도 CNN에 출연해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수치가 진짜냐라는 질문에 보건 관점에서 볼 때 이 수치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미국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지금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트위터에서 연방정부가 백신을 주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백신을 만들고 나눠주는 것은 자신이 분명히 성공을 했지만 주사를 놔야 하는 주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접종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을 돌린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요, 지난 72시간 동안 150만 회분이 접종이 됐다. 하루 평균 50만 회인 셈인데 초기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주일, 또 그리고 일주일 반 정도를 좀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끝으로 북미 관계와 관련된 내용도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초부터 대북 성과를 자랑했습니까? 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 트위터를 통해서요,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사진 같은 것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그간 자신의 행보를 회고하는 듯한 게시물을 계속 올리던 중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핵이나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사진이 10건 정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또 자신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서 김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개시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연초부터 담아서 내보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고요. 반발이 이어지자 지도부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더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사면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제안자인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국민께서 동의하실까요? 지도부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정한 원칙은 반성 없이 사면 없다.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대통령에게 실제 사면을 건의할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공식 추인한 건 아니란 해석도 즉각 뒤따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 건의를 대놓고 거부할 수 없으니 당원 뜻을 듣겠다는 정도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사면 논란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판단이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로 국민 통합을 들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저의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사면론 주장에 앞서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입양이 된 뒤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16개월 아이. 그 죽음을 그냥 스쳐보내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놔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건데요. 양부모에 대한 재판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정이나 미안해. 입양 10개월 만에 학대를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물결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양 전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과 입양 후 팔과 다리가 멍으로 얼룩진 사진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사건을 다시 조명하자는 캠페인에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 양천경찰서 게시판은 정인이를 살려내라는 비난글이 오늘 아침까지 쇄도했습니다. 양천서는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학대 정황 신고를 받았지만 양부모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함께 작성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는 온몸에 멍투성이었고 머리뼈가 깨져 있었습니다. 양 어머니 장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처음에 폭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밥을 먹지 않아서 폭행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장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3일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폭행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 양부모를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에 2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